야, 내가 한 달에 버는 그 쥐꼬리만 한 월급이 무슨 소용인데? 내 동생이 지금 힘들다잖아. 내가 올케가 되어서 회사 그만두고 며칠 내 좀 봐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이야? 당당하기 짝이 없는 남편의 뻔뻔한 얼굴을 보며 나는 그의 얼굴에 얼음물을 끼얹지도 언성을 높여 싸우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샘소나이트 캐리어에 잠금 장치를 채우고 프랑크푸르트행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꺼내 들었을 뿐이다. 회사에서 내려온 해외 파견 발령장이야. 내일 아침 첫 비행기고. 아, 참고로 말해두는데 이 집 전세자금 대출은 내가 갚고 있어.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들은 내가 싹 다 갖다 버렸어. 남매끼리 오순도순 즐거운 독박 육아하길 바랄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삐삐삐삐삐삐. 전자 도어록에서 다급한 6번의 기계음이 울리더니 철컥하고 둔탁하게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윤서진은 하던 일을 멈췄다. 그녀는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서 물기를 닦던 참이었다. 행주는 아직 식탁 위에 머물러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현관의 센서 등이 켜졌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늦가을의 찬바람이 복도의 퀴퀴한 먼지 냄새를 머금고 거실로 밀려 들어왔다. 들어가, 빨리 신발 벗고, 시누이 송지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문틀을 비집고 들어왔다. 아이들은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않은 채 모래가 잔뜩 묻은 운동화 바닥으로 현관의 원목 마루를 거침없이 짓밟으며 들어왔다. 바로 지아의 두 아들이었다. 서진은 행주를 내려놓고 다가갔다. 지아는 문 밖에 선 채 신발을 벗고 들어올 기미가 전혀 없었다.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재단이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그녀의 손에는 종이 쇼핑백 하나가 대충 들려 있었다. 새언니, 얘네들 며칠만 연니한테 맡길게요. 우리 엄마 요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거든요. 도저히 애들을 볼 상황이 아니에요. 그녀는 쇼핑백을 현관 신발장 위에 툭 올려놓았다. 마치 짐짝을 맡기는 듯 무심한 태도였다. 어디 가는 건데? 서진은 흙투성이 신발을 신고 사방을 쏘다니는 두 아이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주도요. 지아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만 휙휙 넘겼다. 친구가 그쪽에 리조트를 예약해 놨거든요. 내일 아침 비행기예요. 새언니는 어차피 주말에 집에 있어 봤자 할 일도 없잖아요. 이참에 애 보는 연습 미리 한다고 쳐요. 그럼 전 밑에 차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고 센서 등도 이내 꺼졌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총격전 소리만 가득했다. 남편 송민재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양손으로 게임 패드를 꽉 쥐고 엄지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화면의 불빛만이 그의 무감각한 얼굴을 번쩍이며 비췄다. 방금 아가씨가 하는 말 들었어? 서진이 소파의 뒷모습을 보며 물었다. 들었지? 민재의 시선은 단 1초도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게임 캐릭터가 피할 때마다 그의 몸도 미세하게 기울어졌다. 제주도 간다며. 걔가 요새 만나는 새 남자친구가 제법 능력이 좋나봐. 콧바람 좀 쐬러 데리고 간다는데 뭐 어때서. 두 사내 아이는 벌써 거실로 뛰어들어가 거실 테이블 위에 과일 바구니를 뒤집어 엎고 깎아놓은 사과 조각을 바닥 아무데나 던져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리 말 한마디 없이 남의 집에 애들을 던져놓고 가도 된다고? 민재가 마침내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남의 집이라니. 여긴지 친오빠 집이야. 게다가 엄마 허리가 아프면 며느리인 내가 마땅히 시댁에 가서 애 보는 걸 꺼들어야지. 지아가 알아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내 발품 파는 수고를 덜어줬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민재는 아내의 침묵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느꼈는지 게임 패드를 소파 쿠션 위로 던져버리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말 나온 김에 잘 됐네. 너 내일 회사에 사직서 내.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하듯 참으로 가벼운 말투로 그는 타인의 커리어를 제멋대로 결정지었다. 뭐라고? 회사 그만두라고. 민재가 짜증스럽게 쯧하고 혀를 찼다. 너 한 달에 그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봤자 교통비 떼고 식대 떼고 나면 이 녀석들 영어 유치원비 낼 돈도 안 되잖아. 그럴 바엔 차라리 집에서 애나 똑바로 봐. 앞으로 내가 전담해서 애들 유치원 픽업하고 밥 차려 먹여. 내 동생은 앞으로 번듯한 집안에 시집가야 할 애야. 우리 집안도 어느 정도 체면은 갖춰야지. 친정이 이렇게 뒤를 봐줄 여력조차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야 쓰겠어?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방금 나갔던 지아가 되돌아오더니 샴푸통 하나를 들고 아일랜드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새언니, 방금 화장실 슬쩍 갔는데 아직도 마트에서 묶음으로 할인하는 이런 샴푸를 써요. 지아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물티슈를 뽑아 손을 닦아냈다. 우리 하우가 피부가 얼마나 예민한데 100% 천연 유기농 브랜드만 써야 한다고요? 내일 아침 날 받자마자 백화점 1층 매장 가서 2통 새로 사다 놔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텅 빈 식탁을 훑어보았다. 아, 그리고 애들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지금 당장 주방 가서 돈가스 좀 튀겨요. 너무 바싹 튀기면 퍽퍽해서 안 먹으니까 적당히 튀겨내고요. 말을 마친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문 밖으로 향했다. 하이힐 굽이 마룻바닥을 찍으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이번엔 진짜 출발하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요. 문이 다시 닫혔다. 민재는 다시 게임 패드를 집어들었고 화면에서는 총격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지아가 애들 배고프다고 하는 소리 못 들었어? 빨리 주방으로 안 가고 뭐해? 참, 사직서 내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내가 집에서 애들 보는 거다. 두산의 아이는 거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고 그중 하나가 플로어 조명을 들이받아 전등가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민재는 그저 다리를 훔칫 움츠렸을 뿐 꾸짖는 말 한마디조차 내뱉지 않았다. 서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쑥대밭이 된 거실을 넘어 굳게 닫힌 현관문에 머물렀다가 이내 천천히 거두어져 게임의 움직임에 따라 들썩이는 남편의 어깨 위에 멈췄다. 만약 1년 전이었다면 그녀는 반박하고 소리치며 싸우고 따져 물었을 것이다. 대체 왜 내 직장이 쥐꼬리만 한 월급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내 결혼 전 모은 비자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전부 감당한 이 집에 왜 그들이 이토록 오만하고 당연하게 드나드는지를 말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물이 전부 졸아붙어 버린 듯한 바닥모를 고요한 뿐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몸을 돌렸다. 주방이 아닌 안방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다시 닫자 밖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아이들의 비명이 절반쯤 차단되었다. 그녀는 옷장으로 다가가 맨 아래 서랍을 열고 그 안에서 이미 짐을 다 싸둔 28인치 검은색 캐리어를 꺼냈다. 잠금 장치에서 경쾌하게 딸깍, 딸깍하는 2번의 소리가 났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마지막으로 내용물을 확인했다. 갈아입을 정장 몇 벌, 세면도구, 노트북, 그리고 투명한 서류 봉투 하나. 그녀는 서류 봉투를 꺼내어 들고 캐리어의 지퍼를 닫은 뒤 한 손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다시 거실로 걸어 나갔다. 바퀴가 마룻바닥을 구르는 소리는 시끄러운 게임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서진이 텔레비전과 소파 사이로 걸어 들어가 화면의 빛을 가릴 때까지는 야, 너 안 비켜? 화면 가리잖아. 나 죽는다고. 민재가 소리를 지르며 화면을 보려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서진은 비키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투명한 서류 봉투를 거실 대리석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던졌다. 대체 갑자기 왜 지랄이야? 마침내 게임 패드를 내던진 민재가 성질을 내며 벌떡 일어났다. 사직서는 내지 않을 거야. 서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날이 서 있었다. 이건 회사에서 내려온 해외 파견 발령장이야. 내일 아침 6시 독일행 비행기. 파견 기간 6개월. 민재는 멍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엔 아내의 이름과 붉은색의 회사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짙은 녹색의 여권이 놓여 있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의 얼굴에 서려있던 분노는 순식간에 우스꽝스러운 당혹감으로 바뀌었고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그 건방진 태도는 푹 찌그러졌다. 독일을 간다고? 6개월 동안? 너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서진은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지금 밤 10시야. 난 쉬어야 하고 새벽 3시 반에는 공항으로 출발할 거야. 그럼 집구석은 어쩌고? 민재의 목소리가 갑자기 찢어지듯 높아졌다. 그는 소파 위에서 쿵쾅거리며 뛰고 있는 두 조카를 가리켰고 충격에 빠진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가버리면 애들 밥은 누가 챙겨? 내일 유치원 등원은 누가 시키냐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게 왜 내가 할 일이야? 난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출근해. 유서진은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방금 그랬잖아. 조카들 유치원 픽업하고 밥 차려 먹이는 게 다 뼈대 있는 송씨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라고. 당신네 집안의 체면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장남인 당신이 직접 지켜내야지. 아, 참고로 미리 말해두는데 냉장고에 돈가스 같은 건 없어. 그녀는 남편의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뒤돌아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빈방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이내 안에서 잠금 장치를 걸어버렸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민재가 거실을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는 소리,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소리, 그리고 두 아이가 앙앙거리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듯했다. 10중 8구 지하에게 걸고 있겠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받지 않는다는 무미건조한 연결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새벽 3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진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가벼운 트렌치코트로 갈아입은 그녀는 방문을 열고 나왔다. 거실에는 현관의 무드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거실 소파에는 두 사내 아이가 담요 한 장 덮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뒤엉켜 잠들어 있었다. 민재는 거실 테이블에 엎드린 채 손에 스마트폰을 꽉 쥐고 얕은 코골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서진은 굳이 발소리를 죽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가 양문형 냉장고를 활짝 열었다. 냉기가 훅 끼쳐왔다. 그저께 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에서 장을 봐온 식재료들이 냉장고 안을 꽉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맨 아래 칸 서랍을 열어 아직 뜯지도 않은 최고급 2플러스 한우 구이용 한 팩을 꺼냈다. 원래 주말에 혼자 구워 먹으려고 벼르고 있던 것이었다. 그녀는 포장용 랩을 뜯어내고는 그 비싼 고기를 발밑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망설임 없이 쳐넣었다. 이어서 냉동실에 있던 전복, 손질된 해산물, 비싼 유기농 채소 몇 팩,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전통 밑반찬들까지 몽땅 꺼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시큼하게 쉰내가 나는 쓰레기 봉투 안으로 모조리 쏟아부었다. 유리 밀폐 용기들이 부딪히며 제법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쥐죽은 듯 고요한 새벽에도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득그득했던 냉장고에는 생수 몇 병과 유통기한이 지난 쌈장 반통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그녀는 묵직해진 쓰레기 봉투 2개의 입구를 꽉 묶어 양손에 들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생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켰다.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를 비췄다. 그녀는 능숙하게 정수기 렌털과 로봇 청소기 렌털 페이지를 찾아 각각 위약금 결제 및 즉시 수거 요청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이 위약금 청구 확인 메시지를 띄웠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등록된 신용카드로 위약금을 일시불로 긁어버렸다. 모든 작업을 마친 뒤 그녀는 쓰레기 봉투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전자 도어록이 다시 잠기며 내는 철컥하는 기계음은 적막한 복도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서울의 거리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이 빠르게 뒤로 도망치고 있었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시간은 새벽 4시 15분.
그녀는 메신저 창을 열어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의 번호를 찾은 뒤 타이핑을 시작했다. 어머님, 민재 씨가 어젯밤에 뼈저리게 반성하더라고요. 자신이 그동안 장남으로서,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너무 부족했다면서요. 저보고 회사에서 제안한 해외 파견을 꼭 다녀오라고 자청했어요. 자기가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조카 둘을 직접 돌보면서 부모의 고충을 깊이 체험하고 정신 수양을 하겠답니다. 그이의 굳은 결심을 꺾지 않도록 어머님께서는 절대 나서서 도와주지 마세요. 행여나 도와주시면 민재 씨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될 거예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러고는 설정 메뉴로 들어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번호를 가차없이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아침 6시 30분. 서진은 공항의 VIP 라운지 소파에 앉아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뜨거운 블랙커피가 담긴 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거대한 여객기들이 잿빛 섞인 푸른 하늘로 솟아오를 준비를 하며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숨겨둔 앱 하나를 켰다. 바로 거실 구석에 설치해둔 홈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이었다. 화면 속 거실에는 이미 아침 해가 환하게 밝아 있었다. 거실은 그야말로 쑥대밭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두산의 아이는 거실 테이블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고 한 놈은 카페트 위에 오렌지 주스를 줄줄 흘려붓고 있었다. 구겨진 잠옷 차림의 까치집을 한 민재는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텅 빈 냉장고 안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다. 고기는 어딨어? 반찬은? 아니, 왜 싹 다 비었냐고 분노에 차 길길이 날뛰는 그의 고함이 홈카메라를 통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큰아이 하우가 민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악을 쓰기 시작했다. 나 고기 구워줘. 엄마가 외삼촌 집에 가면 한우 구워준다고 했단 말이야. 고기 줘. 민재는 짜증스럽게 조카를 뿌리치며 전화기에 대고 악을 썼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서진이 그 미친 여자가 진짜 집을 나갔어. 냉장고가 텅텅 비었다고. 맹물 한 모금 마실 게 없어. 정수기에서도 물이 안 나와. 물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민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내던졌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두 조카를 보며 불에 댄 개미처럼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세 바퀴를 돌더니 결국 멘탈이 나간 듯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했다. 서진은 화면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들어 올려 가볍게 한 모금 넘겼다. 커피는 썼지만 목구멍으로 넘기고 난이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통쾌함이 밀려왔다. 출장 첫 주, 서울의 날씨는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했다. 강남구의 한 오피스 빌딩. 송민재는 피로에 절어 흐리멍덩한 눈으로 모니터 화면의 엑셀 데이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니터 우측 하단의 시계는 오후 4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책상 위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유치원 담임 교사였다. 송하우 어린이 보호자 분이시죠? 하우가 오늘 또 친구 얼굴을 할퀴어 나서요. 피해 아동 학부모님이 지금 유치원에 등판하셔서 당장 오시라고 난리십니다. 민재는 위경련이 일어나는 것만 같았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로 걸려온 유치원 긴급 호출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저 멀리 부장실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슬쩍 확인했다. 그리고는 재빨리 겉옷을 낚아채 허리를 한껏 숙이고 자리에서 도망칠 채비를 했다. 송 대리.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다. 민재는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고개를 돌렸다. 부장은 언제 다가왔는지 묵직한 결제판을 둘둘만 채 그의 등 뒤에 우뚝 서 있었다. 부장님, 제가 지금 짝. 둔탁한 파열음을 내며 결제판이 민재의 정수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사무실의 다른 팀원들은 일제히 쥐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모니터에 코를 박을 기세로 키보드만 두드리는 척을 했다. 여기가 동네 놀이터야. 부장은 목소리를 꾹 눌러 깔았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면도날처럼 민재의 얼굴을 긁어댔다. 사흘 연속. 오후 4시 반에 조기 퇴근? 회사가 내 집 안방이야? 프로젝트 데이터 크로스 체크는 끝냈고 아니면
그 자리 오래 들어온 신입 인턴한테 당장 양보할 참인가? 민재는 허리를 깊숙이 굽혀 90도 폴더 인사를 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조카 녀석들이? 내 놈 집구석 사정 따위네 알바 아니지. 부장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데이터 보고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한 번만 더 지각하거나 짬내서 도망가면 그 길로 당장 인사팀 가서 짐 쌀 종이 상자나 받아와. 부장은 등을 돌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민재는 허리를 굽힌 자세 그대로 온 사무실 직원의 따가운 시선이 자신의 등짝에 바늘처럼 꽂히는 것을 견뎌내야만 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버틸 수 없었다. 당장 가사도우미 이모님을 구해야 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민재는 밥도 거른 채 압구정의 어느 고급 가사 파견 업체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베테랑 프리미엄 이모님이라는 명찰을 단 깐깐한 인상의 50대 후반 여성이 앉아 있었다. 송 선생님이시죠? 아주머니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사내 아이 둘, 5살, 6살 전일제 돌봄에 유치원 등하원 픽업, 식사 준비, 청소까지 원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재는 양손을 비비며 어떻게든 비굴한 미소를 쥐어짜냈다. 제일 중요한 건 픽업이고요. 애들이 보기보다 되게 순해서 우리 쪽 바닥 생리를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툭 끊었다. 제 기본 월급은 350만 원입니다. 세후 기준이고요. 주말 이틀 쉬고 빨간 날인 법정 공휴일은 절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전 아이들 밥만 차리지 어른들 식사는 손대지 않습니다. 어른들 빨래도 안 하고요. 아이들 옷도 세탁기 돌리는 것까지만이지 손빨래는 절대 안 됩니다. 제 손목이 남아나질 않아서요. 민재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350만 원이요? 그의 한 달 월급에서 사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나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380만 원 남짓에 불과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급입니다. 아주머니는 무표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식대와 교통비는 별도 청구고요. 만약 아이들이 물건을 던지거나 폐악을 부려서 제가 다치기라도 하면 병원비 일체는 선생님께서 전액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건 너무... 민재는 말을 더듬었다.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오신 김에 제 저녁밥도 좀 숟가락만 얹어서 해주신다거나. 아주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탁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송 선생님. 요즘 서울 강남 바닥 시세가 다 이래요? 비싸다 싶으시면 아예 자격증도 없는 사람 구하는 불법 소개소로 가보시든가요? 물론 그런 데서 사람 썼다가 집에 도둑이 들든 애들이 다치든 저희는 책임 못 집니다. 30분 뒤 민재는 결국 체념한 채 계약서에 서명했다. 소개 수수료와 첫 달치 선금을 탈탈 털어 결제했다. 파견 업체의 유리문을 나서는 민재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다. 그는 주머니를 더듬어 담배를 찾았다. 하지만 담뱃갑은 텅 비어 있었다. 길모퉁이 편의점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간 그는 평소 피우던 브랜드를 집어들어 알바생에게 건넸다. 4,500원입니다. 민재는 자신의 급여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꽂았다. 잔액이 부족한데요. 알바생이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봤다. 민재는 멈칫하며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 앱을 켰다. 방금 전 아주머니 선금을 결제하고 난 뒤라 그의 월급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2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다음 달 월급날까지 담배 몇 갑 사 피울 돈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담배를 슬그머니 제자리에 내놓고는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매서운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민재는 왈칵 이유 모를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다. 길거리에 덩그러니 선 채 그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앱을 열었다. 피드맨 위에 뜬 것은 동생 지아가 30분 전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사진 속 지아는 제주도의 값비싼 오션뷰 레스토랑에 여유롭게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팔꿈치 옆 테이블 위에는 에르메스를 연상케 하는 눈부신 주황색 명품 포장 상자가 보란듯이 놓여 있었다.
해시태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빠가 준비해준 서프라이즈 선물 너무 고마워. 제주도 햇살 진짜 미쳤다. 민재는 그 시뻘건 주황색 상자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그는 곧장 지아의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은 지아의 수화기 너머로는 찰싹이는 파도 소리와 은은한 음악이 깔려 있었다. 여보세요? 오빠, 왜? 나 지금 선셋 구경하는 중인데 지아의 목소리는 한없이 나른하고 기분이 좋아 보였다. 지아야, 이민재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언제 올라오냐? 나 애들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오늘 350만 원이나 주고 입주 이모님 구했어. 당장 내 통장으로 생활비 좀 붙여라. 나 지금 밥 사 먹을 돈도 없어. 전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지아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오빠, 미쳤어. 지아의 말투가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다. 마치 말도 안 되는 개그를 들었다는 반응이었다. 오빠 친조카들이야? 혈육이 자기 조카 며칠 봐주는 걸로 지금 돈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쪼잔해. 무슨 며칠이야. 벌써 일주일이 훌쩍 넘었잖아. 게다가 서진이는 독일로 파견 나가서 지금 집구석에 나 혼자 독박 육아 중이라고. 새언니가 독일로 간 건 오빠 사정이지. 자기 마누라 하나 못 잡은 걸 왜 나한테 화풀이야. 지아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쏘아붙였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아빠 돌아가실 때 합의 봤잖아. 우리 집안 기둥이라고 오빠한테 집이고 재산이고 싹 다 몰아준 거 기억 안 나? 명색이 장남이면 이럴 때 집안일 좀 가슴 넓게 짊어지면 어디가 덧나? 이모님 부른 건 오빠가 무능력해서 쓴 돈인데 왜 나한테 청구해? 진짜 어이없네. 너 방금 스토리 올린 그 명품 백은 수천만 원짜리 아냐. 그건 내 프라이버시고. 남친이 사준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아, 됐어. 짜증나게 하지 말고 끊어. 통화는 일방적으로 뚝 끊겨버렸다. 민재는 스마트폰을 쥔 채 길거리에 서서 씩씩댔다. 가슴이 터질 듯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스마트폰을 길바닥에 패대기 쳐서 박살내고 싶었지만 통장 잔고가 2만 원이라는 사실이 뇌리를 스치자 그마저도 이 악물고 참아내야 했다. 오후 5시 30분. 민재는 유치원에서 막 픽업해온 두 조카를 양손에 질질 끌다시피 거느리고 대치동의 어느 고급 어학원 안내 데스크 앞에 서 있었다. 지아가 극성맞게 등록해둔 이 학원은 한 달 수강료가 웬만한 직장인 월급 맘먹게 비쌌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달 수강료 납부 마감일이었다. 대리석으로 깔린 로비는 고요했고 곳곳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하게 꾸민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소곤거리고 있었다. 민재의 양옆에 선 두 조카만 천지분간을 못하고 몸을 베베꼬며 아이스크림을 내놓으라고 악을 쓰고 있었다. 민재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다. 구질구질한 이 상황에서 당장 돈만 내고 빠져나가고 싶을 뿐이었다. 송하우, 송하민 어린이 아버님 되시죠? 데스크 직원이 자본주의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를 두드렸다. 이번 달 수강료의 교재비까지 합해서 총 160만 원입니다. 민재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지갑 깊숙한 곳에서 금빛 신용카드를 뽑아 들었다. 바로 서진 명의의 가족카드였다.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관리비며 생활비, 심지어 민재 본인의 술값까지 전부 이 카드로 긁어댔다. 그는 아내의 카드가 곧 자기 카드라고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다. 어차피 다음 달 결제일에 서진이 알아서 갚을 테니까. 그가 직원을 향해 카드를 쓱 내밀었다. 직원이 두 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아 넣었다. 삑삑, 삑삑. 카드 단말기에서 날카로운 신경질적인 경고음이 2번 울리더니 모니터에 에러 불빛이 켜졌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으로 카드를 뽑아 옷소매로 칩 부분을 문지르고는 다시 꽂아 넣었다. 여전히 삑삑, 삑삑하는 경고음만 울렸다. 주변에서 담소를 나누던 엄마들의 대화가 뚝 끊겼고 그들의 시선이 은근슬쩍 민재 쪽으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민재는 뒷목이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기계가 고장 났나 보네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직원이 화면에 뜬 에러 코드를 슬쩍 확인하더니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카드를 민재에게 돌려주며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속삭였다. 죄송하지만 아버님. 시스템을 보니 이 가족카드는 본인 명의자 분께서 벌써 가족카드 사용 정지 신청을 해두셨네요. 혹시 다른 카드로 결제 도와드릴까요? 로비 안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민재는 허공에 손을 뻗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그의 손끝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얇은 플라스틱 조각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그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윤서진은 홧김에 투정을 부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그를 현실이라는 무시무시한 고기 분쇄기 속으로 가차없이 밀어 넣어버린 것이다. 민재가 그 어학원에서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그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이스크림을 안 사준다고 길바닥에 드러누워 발광을 하는 두 조카를 양팔에 하나씩 끼고 그는 거의 도망치듯 갓길에 대놓은 자기 차로 미친 듯이 달렸다. 두 사내 아이를 뒷좌석에 쑤셔받고는 차 문을 부서져라 쾅 닫아버린 그는 운전대에 머리를 쳐박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켜져 있었고 은행에서 날아온 잔액 부족 알림이 저승사자의 부적처럼 떠올라 있었다. 돈이 없었다. 오늘 학원비를 못 낸 건 시작에 불과했다. 당장 오늘 저녁 이모님에게 쥐어줄 시장볼 현금조차 낼 수 없는 처지였다. 차 안에는 두 사내 아이의 귀를 찢는 듯한 비명과 울음소리가 메아리쳤고 큰아이 하오는 두꺼운 운동화 밑창으로 운전석 의자 뒷면을 퍽퍽 걷어차며 반항했다. 그 충격이 민재의 뒤통수를 징징 울리게 만들었다. 다물어. 둘 다 입 안 다물어? 민재가 운전석에서 몸을 획틀며 시뻘겋게 핏발이 선 눈으로 포효했다. 온 집안이 떠받들던 조카들에게 그가 낸 생의 첫 분노였다. 민재의 흉측한 표정에 질린 두 녀석은 순간 목구멍에 울음이 탁 걸렸다가 이내 세상이 떠나가라 더 악착같이 울어젖히기 시작했다. 민재는 미칠 듯한 짜증에 머리채를 마구 쥐어뜯고는 엑셀을 밟았다. 그가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었다. 현관 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대한 쓰레기 봉투 2개, 그리고 그 옆에 싸늘한 얼굴을 하고 서 있는 가사도우미 이모님이었다. 아주머니는 앞치마를 이미 벗어 던진 상태였고 아침에 입고 왔던 외투를 단정하게 챙겨 입은 채 손에 캔버스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모님. 지금 이게 무슨... 민재의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치밀어 올랐다. 신발을 벗을 생각도 차마 하지 못했다. 송 선생님. 저 이 일 더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시죠.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얼음판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신발장 위에 찰싹 소리가 나도록 내리쳤다. 이게 오늘 아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관문에다 붙여놓고 간 과태료 딱지입니다. 무려 10만 원짜리 과태료라고요. 민재가 황급히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거기엔 붉은 글씨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분리수거 규정 위반, 일반 쓰레기 내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다. 제가 처음 뵀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즘 서울 아파트 분리수거가 얼마나 빡빡한데. 선생님은 어젯밤에 배달시켜 드신 플라스틱 용기에 짜장면이 반 그릇이나 남았는데 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하얀색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쑤셔박아 넣으셨더군요. 아주머니의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지더니 가리키는 손가락이 민재의 콧등을 찌를 듯이 다가왔다. 오늘 아침에 제가 쓰레기장 내려갔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동네 주민들 7, 8명 서 있는 그 한가운데서 붙잡혀서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봉투 다 까발려지고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했어요. 제가 이 가사도우미 바닥에서 구른 지가 몇 년인데 평생 이런 수모는 처음입니다. 이모님. 그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미처 확인을 못하고. 민재는 더듬거리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고 아주머니의 옷소매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아주머니는 기겁을 하며 뒤로 휙 물러서 그의 손을 피했다. 이건 오해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 기본 교양의 문제입니다. 아주머니는 방금 거실로 뛰어들어가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소파 위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는 두 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아이들,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닦아놓은 거실 바닥에 일부러 오렌지 주스를 줄줄 쏟아붓길래 한마디 했더니 저 큰놈이 글쎄 제 얼굴에 대고 침을 뱉잖아요. 밥을 차려줬더니 최고급 한우 고기가 아니라고 그 펄펄 끓는 소고기 미역국을 벽에다 집어 던져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요. 송 선생님. 저는 아이들 돌보는 정당한 월급을 받는 사람이지 선생님 댁에 와서 화풀이 샌드백 노릇이나 하라고 불려온 하녀가 아닙니다. 이모님,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고정하세요. 애들이 평소엔 안 이러는데 지금 엄마가 곁에 없어서 투정을 부리는 바람에 애들 엄마가 어디에 있든 내 알바 아니고요. 아무튼 일당으로 계산해서 며칠이란 거 빼고 아까 선금 주신 건 전부 선생님 계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아주머니는 스마트폰을 힐끗 보며 쏘아붙였다. 이 10만원짜리 과태료 용지는 선생님이 알아서 내세요. 비키시죠. 아주머니는 현관 앞을 가로막고 선민재를 가차없이 밀쳐내고 문을 확 열어젖혔다. 잠깐만요. 이모님, 이렇게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저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는데 애들은 누가 보라고요. 민재는 사색이 되어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다. 그건 그쪽 집안 사정이고요. 아주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가 하행 버튼을 꾹 눌렀다. 이런 집구석은요. 돈을 아무리 트럭으로 갖다 준데도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매정하게 닫혔다. 민재는 활짝 열린 현관문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복도의 찬 바람이 그의 얇은 셔츠를 뚫고 들어왔다. 그 사이 집안에서는 하우가 거실 테이블 위 각 티슈를 통째로 뜯어 발겨놓고 있었다. 새하얀 휴지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난장판으로 흩날려 마치 한바탕 황당한 눈보라가 휩쓸고 지나간 것만 같았다. 그가 멍하니 몸을 돌려 쑥대밭이 된 거실을 바라보았다. 벽에 튄 미역국 얼룩은 이미 허옇게 말라붙어 역겨운 비린내를 풍기고 있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한번 아내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는 여전히 감정 한 올 없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서진은 그를 수신 차단한 것으로도 모자라 한국에서 10년이나 쓰던 그 번호를 아예 통째로 해지해버린 것이다. 민재의 두 손이 맥없이 툭 떨어졌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재는 현관문을 부술듯이 꽝꽝 두드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아래층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뛰어 올라온 것이었다. 아침 6시부터 위층에서 애들이 쿵쾅거리며 뛰어다니는 바람에 집 안거실 샹들리에가 다 흔들린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민재는 까치집이 된 머리를 하고서 허리가 부러져라 연신 굽실거리며 사과 한 끄대야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웃을 간신히 돌려보낼 수 있었다. 그가 퀭한 눈으로 거실을 돌아보았다. 두 조카 녀석은 변신 로봇 장난감 하나를 차지하겠다고 마룻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치고받고 싸우느라 곁에 삼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니 벌써 아침 7시 30분이었다. 그는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에 지각해선 안 됐다. 민재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그나마 제일 덜 더러운 양복 재킷 하나를 대충 주워 걸쳤다. 그러고는 발버둥 치며 악을 쓰는 두 조카를 양손에 짐짝처럼 하나씩 들쳐업고 반강제로 현관문을 나섰다. 30분 뒤 그의 차는 서울 외곽에 자리한 낡고 허름한 다세대 연립주택 앞에 멈춰 섰다. 바로 그의 어머니 조정숙 여사의 집이었다. 민재는 미리 전화를 걸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봤자 어머니가 온갖 핑계를 대며 빼실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띡띡 누르고 들어가 두 조카를 억지로 현관 안으로 들이밀고는 목청껏 소리쳤다. 엄마, 하우랑 하민이 며칠만 여기서 좀 지낼 거야. 나 당장 늦어서 진짜 방법이 없어. 퇴근하고 올게. 그는 집안에서 대답이 흘러나오기도 전에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다. 도망치듯 다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간 그는 시동을 걸자마자 엑셀을 끝까지 밟고 그곳을 벗어났다. 낡고 비좁은 빌라 안. 조정숙은 벽을 짚은 채 끙끙거리며 간신히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복부와 허리에는 두꺼운 복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척추뼈를 굵은 바늘로 쑤시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할머니, 나 텔레비전 볼래? 하오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냅다 뛰어들어갔다. 녀석은 능숙하게 리모컨을 낚아채더니 텔레비전 볼륨을 최고치로 확 올려버렸다. 아이고, 내 팔자야. 조정숙은 몰려오는 통증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문틀을 짚고 털썩 주저앉았다. 너희들이 도대체 웬일이야? 외삼촌은 어디 가고? 외삼촌 도망갔어. 동생 하민이가 우렁차게 대답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스팸 구워줘. 조정숙은 펄펄 날뛰는 두 손주 녀석을 보며 그만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더듬어 찾아내 딸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고 마침내 통화가 연결되었다. 지아야, 내 오빠가 방금 애들을 나한테 던져놓고 갔어. 너 지금 당장 와서 얘들 좀 데려가라. 엄마 허리가 진짜로 끊어질 것 같아. 당장 일어서지도 못하겠다고 조정숙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다. 엄마,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나 지금 남친이랑 제주도라니까. 지아의 목소리에선 극도의 짜증과 불쾌감이 덕지덕지 묻어났다. 아니, 오빠도 징그럽게 참. 자기 조카 2명을 제대로 못 돌봐서 그걸 늙은 엄마한테 떠넘겨? 엄마도 그냥 애들 텔레비전 틀어주고 배달 앱으로 아무거나 대충 시켜줘요. 애들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좀 말고. 나 지금 막 요트 타러 가야 해서 전파 안 터지니까 먼저 끊어요. 지아야. 여보세요? 지아야. 귓가엔 무심한 통화 연결음만 맴돌았다. 조정숙은 스마트폰을 내던지며 절망 섞인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녀는 땀을 삘삘 흘리며 벽을 짚고 주방을 향해 엉금엉금 수건 끌듯 걸음을 옮겼다. 당장 입에 밥을 물려주지 않으면 저 작은 악마 2마리가 집 천장을 다 박살낼 게 뻔했다. 그로부터 딱 사흘이 지났다. 민재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엉망진창으로 꼬인 엑셀 수식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였다. 책상 위 산에 내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인사팀에서 온 전화였다. 송 대리님, 방금 어느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연락망을 통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조정숙 여사님께서 주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하네요. 현재 응급처치 중이라고 하니 당장 병원으로 튀어 가보셔야겠습니다. 민재의 머릿속이 쾅 하고 폭발하는 것 같았다. 그는 부장에게 반차 상신을 올릴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차키만 움켜쥐고 오피스 빌딩을 미친 듯이 뛰쳐나갔다. 그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조정숙은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두 조카는 응급실 밖 대기실 의자에 걸터앉아 간호사가 쥐어준 막대 사탕을 쪽쪽 빨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파악도 못한 채 발을 구르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겁니까? 민재는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 팔을 붙잡았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의사가 손에 든 차트판을 휙휙 넘기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환자분은 원래 안 그래도 심한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셨는데 최근 극도의 과로가 겹치면서 급성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했습니다. 신경근을 그대로 짓눌러버렸어요. 응급실에 실려오실 때 이미 하반신 감각은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당장 최소 침습 척추 감압술을 진행하고 인공지지대를 삽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단호하게 덮으며 말했다. 이 청구서 가지고 1층 원무과로 가셔서 입원 및 수술 수속부터 밟으세요. 수술비부터 초기 재활 비용까지 대략 1,200만 원 정도 청구될 겁니다. 빨리 결제하셔야 저희도 빨리 수술방을 배정합니다. 1,200만 원이요? 민재는 누군가 쇠파이프로 자신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갈긴 것만 같았다. 그 얇디얇은 수술비 청구서를 건네받는 민재의 손가락 끝이 파들파들 떨렸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었고 화면에 찍힌 비참한 3자리 숫자의 잔액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에 누워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는 늙은 어머니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사탕을 핥아먹는 두 조카 녀석이 있었다.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분노의 불길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단숨에 치솟아 올랐다. 민재는 응급실 복도 구석진 곳으로 다가가 당장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수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도 전에 바로 악을 쓰며 고함을 질렀다. 송지아, 너 지금 당장 서울로 기어 올라와. 엄마가 내년 애들 보다가 허리 신경 다 눌려서 지금 응급실 누워 당장 대수술 들어가야 해. 수술비 1,200만 원 필요하다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덜컥 겁을 먹은 지아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뭐? 수술. 아니, 어쩌다 그렇게 심하게 된 건데? 오빠가 애들 돌봐줄 프리미엄 이모님 구했다며? 왜 그걸 또 엄마한테 떠넘겼어? 이모님은 저 망할 새끼들이 툭하면 진상 부려서 모욕당했다고 당장 도망가 버렸어. 핑계대지 말고 당장 수술비 그글 카드 들고 병원으로 튀어와. 당장. 4시간 뒤. 병원 정형외과 입원 병동 복도에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복도 저 끝에서부터 바닥 대리석을 망치로 찍어대는 하이힐 소리가 급박하고 날카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번쩍거리는 스팽글 원피스 위로 아무렇게나 트렌치코트를 걸쳐 입은 지아가 나타났다. 바닷바람을 맞고 온 터라 머리는 잔뜩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10cm짜리 키리를 신은 채 헉헉 숨을 몰아쉬며 입원 병실 앞 통로로 뛰어들어왔다. 오빠, 엄마는? 엄마 수술은 어떻게 됐어? 민재는 병실 문 밖 구석에 쭈그려 앉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잔뜩 움켜쥐고 있었다. 지아의 목소리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은 핏발이 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는 까칠하게 수염이 올라와 있었다. 몸 전체에서 며칠 씻지도 못한 호랍이 특유의 역겨운 찌든 내가 풍겼다. 그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 앞을 가로막았다. 수술비는 가져왔어. 민재는 동생의 호들갑에는 대답조차 안 하고 억센 손가락을 불쑥 내밀었다. 수술비. 무슨 1,000만 원. 지아는 순간 멈칫하더니 불안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시선을 피했다. 내가 그 큰 현찰이 당장 어딨어? 내 돈 다 코인에 물려있어서 지금 당장 손해가 커 못 뺀다고. 송지아, 민재의 볼륨이 벼락처럼 치솟아 병동 복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엄마가 내 새끼들 뒤치다꺼리 하다가 등골이 완전히 바스러진 거야. 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에르메스 백 메고 제주도 가서 남친이랑 요트나 돌면서 이제 와서 엄마 뼈 깎는 수술비 1,000만 원 한 장 못 내놓겠다고? 복도를 따라 늘어선 다른 병실의 문들이 슬그머니 열리며 문틈 사이로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과 보호자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오빠 진짜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서 사람 숨막히게 하지 마. 지아도 지지 않고 앙칼진 목소리로 대들었다. 그건 어디까지나 오빠가 무능력해서 벌어진 일이지. 오빠가 지 마누라 하나 꽉 못 붙잡아서 도망치게 만든 거잖아. 새언니가 독일 안 가고 평소처럼 집에서 애들 봐줬으면 엄마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하냐고? 까놓고 말해서 이건 싹 다 오빠랑 윤서진 둘의 귀책 사유야. 근데 왜 나더러 내 생떼 같은 돈을 내래? 지금 내 주둥이에서 나오는 게 사람 새끼가 할 소리야.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민재가 불쑥 억센 손을 뻗어 명품 코트 안에서 반짝거리는 지아의 멱살을 잔인하게 콱 틀어쥐었다. 야, 미쳤어. 안 놔. 지아가 발버둥을 친 탓에 손에 들고 있던 그 귀한 명품백이 병원 바닥에 속절없이 내팽개쳐졌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비싼 립스틱과 쿠션 팩트가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사방으로 뒹굴었다. 돈 내놓으라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 당장 뱉어내. 눈알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질 기세의 민재는 발광하는 여동생의 양팔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더니 급기야 다른 한 손으로 미용실에서 최고급으로 세팅한 지아의 머리채를 그대로 휘어잡았다. 아, 사람 살려. 오빠가 나죽이네. 지아는 귀청이 떨어져라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손을 휘둘러 민재의 뺨을 아주 맵게 후려갈겼다. 길게 연장한 날카로운 네일아트 손톱이 민재의 뺨을 핥히자 붉고 깊은 세 줄기의 피딱지 상처가 죽 그어졌다.
민재는 쓰라린 고통에도 머리채를 틀어진 손을 더 악착같이 꼬아버렸다. 좁아 터진 병동 복도에서 두 사람은 번견과 들고양이처럼 뒤엉켜 난투극을 벌였다.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하다 복도 옆 의약품 카트까지 대차게 들이받았고 그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의료 트레이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바닥에 수직으로 처박혔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찌질이 새끼야. 자기 여자 하나 다룰 뚝심도 없어서 집에서 쫓겨난 주제에 이제 와서 만만한 여동생 돈을 뜯어내려 들어. 내가 그러고도 남자 새끼야. 지아는 키리를 쉬는 발길질로 민재의 정강이를 미친 듯이 걷어차며 가장 독살스러운 언어로 핏물 섞인 저주를 퍼부었다. 오빠가 윤서진한테 차인 건 하늘이 내린 당연한 업보야. 집구석에 박혀서 게임이나 처하는 쓰레기 루저 새끼 주제에. 닥쳐. 이 자기밖에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미친년아. 눈이 뒤집힌 민재가 손바닥으로 지아의 어깨를 밀쳐내 그녀를 복도 벽으로 쾅소리가 나게 패대기 쳤다. 마침 대기실 쪽에서 만화 영화를 보던 하우와 하민이가 밖에 무시무시한 소란을 듣고 달려나왔다. 자기 엄마와 외삼촌이 머리채를 잡고 피범벅이 되어 싸우는 끔찍한 꼴을 목격한 두 아이는 질겁하여 와앙하고 대성통곡을 터뜨리더니 냅다 달려가 민재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린 채 물어뜯고 발로 차댔다. 그야말로 복도는 생지옥,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스테이션 쪽에 있던 간호사 두세 명이 급히 달려와 두 짐승을 떼어놓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광기에 삼켜져 버린 남매를 말리기엔 모자랐다. 그 아수라장 복도 반대편 구석에서 링거 의지대를 끌고 가던 환자복 차림의 한 중년 주부가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는 바닥을 뒹굴며 키 터지게 싸우는 이 엽기적인 가족의 생태를 향해 정확히 조준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란 듯 매우 탁월하고 능숙하게 이 난투극의 A부터 Z까지 모조리 동영상으로 녹화했다. 특히 지아가 발악하며 내지른 지 마누라 하나 못 다룬 쓰레기 루저 새끼라는 앙칼진 고음의 워딩조차 100% 선명한 음질로 담겨버렸다. 불과 10여 분 뒤 이 적나라한 영상은 서울권역 최대 규모의 지역 맘카페 커뮤니티에 즉각 업로드되었다. 타이틀은 이러했다. 기가 막히네요. 노인 수술비 서로 덤터기 안 쓰려고 정형외과 병동에서 난투극 벌인 남매 썰 명품백 화장품 다 쏟아지고 난리 났습니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수준인가요? 이 황당한 동영상의 파급 속도는 관계자 그 누구의 상상도 아득히 초월해버렸다. 단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인 노출을 기록하며 조회수는 가뿐히 10만을 뚫어버렸다. 수많은 학부모와 네티즌들이 실시간으로 살벌한 댓글을 쏟아냈다. 헐, 저기 매달려오는 애들 둘 우리 애 다니는 강남 어학원 애들 같은데요? 평소에도 애들이 아나무인으로 폐악질을 부리고 교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이 과학이네요. 저 남자 얼굴 왠지 낯익은데? 모 그룹 계열사 서초동 영업팀 송 대리 아님? 예전에 회식 끝나고 이자카야에서 어린 인턴 쥐잡듯이 잡으면서 개진상 떨던 그 인간 맞네? 와, 저런 인간을 남편으로 둔 여자는 대체 전생에 지구를 멸망시켰나 발빠르게 도망친 게 신의 한 수였네. 네티즌들의 신상 털기와 여론 재판은 소름이 돋을 만큼 파괴적이었다. 월요일 오전 출근 시간. 광대뼈 쪽에 커다란 밴드 2개를 X자로 붙이고 마스크를 푹 눌러 쓴 민재가 얼굴을 바닥에 박을 기세로 사무실에 기어 들어왔다. 그가 파티션 안자기 자리에 엉덩이를 채 붙이기도 전 컴퓨터 전원조차 누르지 못했는데 부서 부장 전담 비서가 얼음장 같은 얼굴을 하고 다가와 그의 파티션 유리를 똑똑 두드렸다. 송 대리님, 당장 부장님실로 들어가 보랍니다. 지금 당장이요. 민재의 콩파티 빙장고 구석에 처박히는 것처럼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부장실로 들어가자마자 열려있던 문이 쾅 닫혔고 부장은 책상 위 태블릿 PC 화면을 휙 돌려 그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화면 안에서는 민재 본인이 병원 한가운데서 여동생의 머리채를 쥐어짜고 개싸움을 벌이는 역겨운 동영상이 버젓이 재생되고 있었다. 민재는 뼈가 시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어디 한번 변명이라도 짓거려 보시지. 부장은 의자 등받이에 푹 기댄 채 벌레 보듯 차가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오늘 아침 정각에 본사 임원진 산하 홍보팀에서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어왔어.
인터넷에서 네티즌 수사대가 자네 소속부터 플레임까지 싹 다 신상을 털었더군. 지금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일함에는 기본적인 인성도 안 된 폐기물을 직원이랍시고 앉혀놓는 윤리의식 바닥인 기업이냐며 온갖 쌍욕 메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회사가 지금 외부 기업 이미지 평가 등급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 자네도 알 텐데. 부장님, 이건 오해가 있습니다. 다 제 여동생 그 막장 미친년이 병원에서 막무가내로 생떼를 써서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입을 뗐다. 자네 집구석 막장 코미디 개족보 따위엔 귀 씻고도 관심 없네. 부장이 냉혹하게 전곡을 찔렀다. 송민재, 넌 최근 한 달 내내 뻔질나게 지각에 무단 조퇴를 밥 먹듯이 하고 툭하면 데이터 수식을 엎어먹는 실수를 연발해도 내가 그래도 부서 정을 생각해서 기회를 한 번은 줘야 하나 고민 중이었어. 그런데 영상을 보니 자넨 일머리가 바닥인 걸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아주 최소한의 품위조차 없는 사회적 수치더군. 부장은 서랍을 덜컥 열고는 법인 인감이 찍힌 빳빳한 인사발령 통지서 한 장을 꺼내 민재 코앞으로 미끄러지듯 밀어주었다. 본사 긴급 임원회의에서 방금 떨어진 징계 처분이야. 자네 현재 대리 직급에서 즉시 직위 해제고 저기 경기도 외곽 끄트머리에 처박힌 물류센터에 까대기 치는 재고 유지관리직으로 좌천 발령 났어. 직급이 칼질당했으니 급여표도 당연히 2단계 아래로 삭감 세팅될 거다. 내일 새벽차로 당장 새로운 물류창고 부서로 출근 보고해. 민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시뻘건 도장 선명한 발령 조치를 멍하게 내려다보았다. 양쪽 귀에서 이명 소리가 삐하고 찢어질 듯 울렸다. 경기도 외곽 물류창고. 그곳은 지하철 노선 하나 닿지 않은 허허벌판 외딴 곳에서 땀냄새 쩌는 비정규직 상하차 인부들과 종일 무거운 박스짐을 컨베이어로 죽어라 날라야 하는 하치장이었다. 강남 한복판 삐까뻔쩍한 에어컨 바람 아래 7년간 넥타이를 메고 거들먹거리던 화이트칼라 인생의 그에게 이곳은 회사가 스스로 사표를 쓰고 꺼지길 바라는 가장 악질적이고 모욕적인 사형대나 진배 없었다. 부장님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박스를 나릅니까? 제발 창고 발령만은 거둬주십시오. 예. 저흰 지금 노모가 전신마비가 오네 만에 수술대에 민재는 맥없이 2다리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대리석 바닥에 추접스럽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일어나서 당장 꺼져. 문 단속 확실히 하고 부장은 더는 꼴도 보기 싫다는 듯 차갑게 돌아앉아 모니터 화면으로 철저히 시선을 돌려 글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날 늦은 밤 민재는 도대체 자기가 2다리로 걸어서 퇴근을 한 건지 기어온 건지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그 지긋지긋한 집이라 물리던 시궁창으로 넘어 들어왔다. 도어록을 열고 밀고 들어간 순간 위장액이 단숨에 역류할 만큼 역겨운 썩은 내가 훅 덮쳐왔다. 거실 원목 마루 바닥에는 도대체 언제 흘렸는지도 모를 끈적한 과일 주스가 시커멓게 눌어붙어 굳어있어 발걸음을 뗄 때마다 운동화 밑창이 쩍쩍거리는 추잡한 소리를 냈다. 최고급 천연 가죽 소파 위에는 악마 같은 2 조카 녀석이 바지에 지린 오줌 범벅의 내복 바지와 시큼한 구토 자국이 묻은 옷가지들이 쓰레기 매립지처럼 산을 이루고 있었다. 주방 대리석 싱크대 개수대 안에서는 파란 똥파리 가족이 하얗게 곰팡이 핀 밥그릇 위를 윙윙대며 여유롭게 맴돌았다. 미치광이 같은 지아는 여전히 제 자식들을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상태였다. 병원 복도에서 피 터지게 두들겨 맞은 그녀는 곧바로 친오빠 번호조차 스미싱인 양 수신 차단해 버리더니 소문에 의하면 자기 신분에 흠집난 거 숨기고 돈이나 쥐어짜낼 요량으로 제주도의 그 졸부 금수저 남친 품으로 훌쩍 숨어버렸다고 했다. 때마침 하루 종일 라면 부스러기 하나 못 주워 먹은 조카 쓰레기 2마리가 파리가 꼬이는 카페트 위를 뒹굴다가 넋이 나간 몰골의 민재가 기어 들어오자마자 귀신 들린 듯 가장 신경질적인 악다구니를 쳐대기 시작했다. 삼촌, 나 죽어. 밥 줘. 우리 배고프다고 소고기 사오라고. 민재는 짐승들의 악을 쓰는 소음을 신경망에서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그는 살아 움직이는 골렘처럼 초점 없이 거실 한가운데 늪속으로 발을 끌며 들어갔다. 갑자기 그의 발바닥에 아주 딱딱하고 날카로운 섬에 걸렸다.
과거 자신의 아내 서진이 결벽할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하던 로봇 청소기 렌털 기기의 커다란 플라스틱 충전 도크 뼈대였다. 본체 기계는 서진이 일찌감치 렌털을 파기해 수거팀이 들고 가버렸고 그곳에는 허전하고 볼품없는 앙상한 싸구려 플라스틱 거치대만 빈 껍질인 양흉하게 남아있었다. 민재는 텅 빈 눈동자로 그 플라스틱 잔해를 못 박힌 듯 노려보았다. 그리고서 서서히 호흡이 가빠지며 몸 전체가 미친 듯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그의 흉관 깊숙한 곳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부풀어 오르고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끔찍한 공포, 참을 수 없는 굴욕, 용암 같은 분노와 우울한 절망감이 마침내 이성의 마지막 바리케이드를 완전히 붕괴시키며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진득한 오물이 묻어나는 불결한 쓰레기 장판 한가운데로 그대로 폭삭 고꾸라졌다. 자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양복 재킷이 시궁창 액체에 구겨지고 젖는 것 따위는 일절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으로 파들파들 자신의 피투성이 머리채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마치 단두대 앞에 선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 짐승의 핏빛 절규처럼 허공을 찢어 발겼다. 항상 제멋대로 삼촌 대가리 위에서 논일던 두 조카 녀석도 그로테스크한 민재의 광기에 소름이 확 끼쳤는지 일순간 찍소리도 못하고 숨을 죽인 채 겁에 질려 벽구석으로 개구리처럼 나자빠져 덜덜덜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려갔다. 민재는 신경이 무너진 사시나무 같은 손을 뻗어 바지 주머니에서 힘겹게 스마트폰을 까뒤집어 꺼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처럼 손가락이 통제를 벗어나 미끄러지기를 네댓 번 반복한 후에야 가까스로 본사 조직도에서 찾아 빼돌렸던 한 국제전화 직통 번호 시스템 키패드를 터치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사의 본부 책임자 급 좌석 번호였다. 연결음이 메마른 기계음으로 정확히 5번 고요를 찍고 간 뒤 통화가 딸깍하고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프랑크푸르트 아시아 총괄 지부 윤서진입니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소름이 끼칠 만큼 티 없는 평온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프로의 비즈니스 톤, 그 완벽한 우아함은 민재가 대가리를 쳐박고 뒹구는 이 악취가 진동하고 썩어 문드러진 파멸의 공간과 너무나도 대비되어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서진아, 여보. 민재는 거실에 더럽고 끈적거리는 마루에 납작 엎드린 채 흘러내리는 콧물과 더러운 짠물의 눈물을 그대로 입안으로 집어삼키며 헛구역질 같은 울음을 쏟아냈다. 그는 폰을 부여잡은 채 자신도 모르게 허공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벼대고 양무릎으로 자세를 고쳐 기어가고 있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이었어. 우리가 정말 너무 잘못했어.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작은 불티 같은 감정의 요동조차 느껴지지 않는 서늘하고 잔존하는 호흡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서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엎드려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돌아와 줘. 민재는 속창자가 찢어져 나가는 폐병 환자처럼 절규하며 피눈물 나는 목소리로 통곡했다. 우리 엄마 허리뼈 무너져서 당장 전신마비 수술 들어가야 해. 그 미친 송지아녀는 지 살겠다고 짐승 새끼들 버리고 제주도로 날라버렸어. 게다가 나 회사에서 물먹고 시골 이름 모를 창고 짐꾼으로 부서 유배 좌천당했다고. 집구석은 쥐 나오는 쓰레기장이고 내 월급 통장은 개털 마이너스 파산인데 진짜 이 구더기 새끼들 라면 하나 끓여줄 동전 100원이 없다고. 서진아, 제발 나 좀 사람답게 숨통 트게 한 번만 도와줘나. 진짜 뛰어내리고 죽고 싶어. 나 이러다간 정말 지옥에서 썩어 죽는다고. 그는 마룻바닥에 이마를 쾅 내리치었다. 머리뼈가 울리는 참혹하고 둔탁한 소리가 수화기를 넘어갔다. 그러나 위성을 관통하는 수화기 건너편 대기는 소름 돋게 조용했다. 체감상 수분 같은 고요한 영겁의 정적이 지나간 후 서진이 무심하게 빳빳하고 건조한 서류 뭉치를 툭탁 넘기는 마찰음만이 바스락거리며 흘러나왔다. 송민재 씨. 서진의 음성엔 아주 작은 감정의 티클 한 조각, 심장 박동의 떨림 하나 실려 있지 않았다. 철저하게 남의 부서 생판 처음 보는 인간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읊어내리는 듯한 완벽한 사무적 통보에 가까웠다. 이혼 소장. 내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통해서 이번 주 방금 전으로 당신 본사 회사 법무팀과 자택 양쪽으로 전부 발송 완료했어.
시간 질질 끌지 말고 깔끔하게 도장 찍어. 안 돼. 나 절대 안 찍어. 나 이혼 못해. 서진아, 나 당신 법적인 남편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끝내? 윤서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징그럽게 사람 목을 옥죄일 수가 있어. 민재는 스마트폰을 이빨로 깨물듯 발광하며 처절한 고함을 내질렀다. 뼈대있는 장남시댁의 훌륭한 체면과 영광. 당신 입으로 직접 선택한 거잖아. 부디 죽는 날까지 마음껏 음미하고 기쁘게 영유하길 바랄게. 뚜. 단호한 완벽한 단절감의 통신이 절단되었다. 민재는 열을 뿜으며 죽어버린 폰을 손에 쥔 채 토악질 나오는 구린내 섞인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 바닥으로 하염없이 허물어져 버렸다. 주변 공간엔 파리떼의 서늘하고 기분 나쁜 날갯짓 소리만이 환각처럼 웅웅 퍼져나갈 뿐 구원의 밧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6개월 뒤 다시 서울. 초여름에 눈부신 햇살이 강남 최고급 5스타 호텔 스위트룸의 광활한 통유리를 뚫고 들어와 페르시안 명품 카페트 위로 찬란한 기하학적 도형을 그려내고 있었다. 윤서진은 전신 거울 앞에 당당히 섰다. 최고급 다크 네이비 톤의 라인 PD 예술적으로 떨어지는 맞춤형 정장 수트깃을 시크하게 매만졌다. 반년 새 어깨선 위로 짧게 쳐낸 보브컷 형태의 흑발은 과거 불필요했던 인간적인 연민의 때를 전부 씻어내리고 얼음처럼 투명하고 날카로운 섬세한 독재자 같은 압도적 카리스마를 내뿜었다. 도어벨 안쪽에서 묵직하게 울렸다. 들어오시죠. 완벽한 비스포크 정장을 차려입은 로펌 특급 수석 변호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고 걸어 들어왔다. 한 손에는 각이 잡힌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윤 총괄 디렉터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임원 승진 및 공식 귀국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는 90도로 깍듯하고 매끄럽게 고개를 숙이고선 투명한 서류 홀더를 두 손으로 받쳐 테이블로 밀어주었다. 사전에 지시하신 법률적 폭격 절차들 단 1mm의 오차액 없이 마무리해 두었습니다. 이게 오늘 관할 법원에서 최종 인가 내려온 집행 승인 문서입니다. 서진은 여유 있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문서의 중앙에는 누가 봐도 끔찍하게 살벌하고도 영롱한 서울가정법원의 붉은색 검인직인이 무겁게 눌러 찍혀 있었다. 바로 그녀와 송민재의 위선적인 껍데기 혼인 상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던 메인 자산, 전세 보증금에 관한 확정적 부동산 채권 가압류 최종 인가 서류였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 무려 8억 원. 이 돈 전체는 서진이 글로벌 대행사에 발을 들이며 코피를 쏟아가며 프로젝트를 따내고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독하게 긁어모았던 본인 소유의 완전 무결한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임만산 민재 논팽이는 애초에 집을 구할 적 남편이라는 자존심을 운운하며 집명의만 둘로 찢어 돌렸을 뿐 자기 통장에서는 10원짜리 하나 입금시킨 이력이 전무했다. 금고의 진정한 주인은 서진 하나뿐이었다. 과거 어리석었던 윤서진은 되도 않은 가족의 융화라는 말 같지도 않은 족쇄에 얽매어 눈 감아주고 허용했었다. 하지만 각성한 지금 그녀의 복수 회계장부엔 남편 측의 소수점 첫째 자리 한 톨의 자비조차 영원히 지워지고 철저히 폐기되었다. 상대방 남자 측 법률 쓰레기들이 이번 달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일에 맞춰 임대인에게 필사적으로 보증금 8억을 뱉어내라며 환급을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로펌이 이미 최우선적으로 긴급 채권 가압류를 걸어둔 덕분에 건물주 임대인은 법원의 공문서 송달과 함께 그 피같은 8억을 완전하게 동결금고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변호사는 한치의 온기도 없는 전문가의 기계 같은 어조로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즉, 송민재 떨거지들은 현 상태로 전세금 통장에서 동전 1원짜리 한 입조차 뽑아낼 방도가 아예 막혀버린 거지요. 게다가 그들이 전세금이 없으니 뻔뻔하게 집을 안 비우고 버티자 개빡친 임대인은 가차없이 명도소송을 속결 진행했고 결국 오늘 아침부로 법적 강제 집행 권한을 부여받아 퇴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서진은 날이 선 서류 문서 위로 인쇄된 송민재의 구차한 석자 이름과 핏빛직인 위로 가느다란 손가락 마디를 가볍게 미끄러뜨렸다. 그 재밌는 강제 집행 무대가 결국 오늘 아침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법원 집행관 부지가 대략 30분 전에 그 자택문을 박살내고 밀어닥쳤을 겁니다. 혹시
제가 모시고 그 통쾌한 밑바닥 최후를 직관하러 가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아니요. 됐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대리석 테이블 위로 가볍게 털썩 내던지고는 옆에 놓여있던 진한 크레마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방울 맺힌 유리잔을 살짝 기울이며 얼음을 경쾌하게 부딪혔다. 우리 본사 사옥 1층 안쪽에 제가 굉장히 만족하는 초프라이빗 최고급 오마카세 식당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점심은 제가 베풀죠. 지난 반년 동안 내 인생의 쓰레기 분리배출을 완벽하게 치워주신 그 훌륭한 노고에 대한 아주 작은 팁입니다. 정확히 같은 시각. 민재는 과거 너무나도 반짝이고 눈부셨던 강남권 브랜드 아파트의 폐허 속 가죽 소파 위에 영혼이 뽑힌 채 묻혀 있었다. 벌써 보름 전 이야기다. 물류창고 하치장에도 본사 긴급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피바람이 들이닥쳤고 억울한 애만의 핑곗거리만 늘어놓으며 산자까대기도 게으름을 피우던 폐급 직원 송민재 리스트는 1순위로 잘려나가 그날부로 완전한 영구백수로 잘려버린 상태였다. 구청에서 단속이 나와 집안에 굴러다니던 폐기물 쓰레기는 대략 수거해버렸지만 하우 하민이가 매직으로 죽어라 갈겨댄 파괴적인 유성 낙서 벽지는 어떤 세제로도 복원 불가능했고 고급 원목 바닥재 마루는 두 조카가 흘리고 싼 정체 모를 구토물과 액체 찌꺼기에 장기간 부식되어 검게 부풀어 오르고 썩어 곰팡이가 필 정도로 완전히 사망했다. 그때 현관 부서져라 문을 쾅쾅 때려 부수는 굉음이 집안을 진동시켰다. 송민재 씨. 관할 지방법원 민사명도 집행국 소속 집행팀입니다. 당장 개문하고 현관 열어젖히세요. 사형 선고를 들은 죄수처럼 민재의 온몸이 전기 충격을 맞고 튀어오르듯 펄쩍 튀어나갔다. 그는 공포에 잠식당해 벌벌 떨면서 그 무거운 쇳덩이 문을 주시했다. 삐삑 삐용삐용의 철컥, 물리적인 경찰 입회하의 도어록 비밀번호가 맞는 강제 마스터키에 의해 박살나며 날카로운 경고음이 뒤틀리듯 해제되었고 쾅 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현관문 벽이 통째로 뒤로 낮아빠지며 열렸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위협적이리만치 험악한 덩치와 무표정을 한 사법집행관 무리 대여섯 명이 흙 묻은 작업 구두발로 당당하게 거실로 진입했다. 그 선봉에 선 자의 두꺼운 손에는 소름 돋게 번쩍이는 핏빛 붉은 압류물 표표, 일명 빨간 딱지가 두껍게 한 뭉텅이 쥐어져 있었다. 송민재 씨 귀하가 버티고 있는 이 목적 부동산의 임대 계약 효력은 이미 열흘 전부로 완전 법적 공중분해 통보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신 지분의 보증금 자산 전체는 법권에 의거 채권 가압류 동결이 완료되었고 귀하의 무단 불법 점거에 빡친 건물 임대인이 명도소송 승소 결정을 받아 즉시 퇴거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귀하는 지금 당장 입고 나갈 더러운 속옷 가방 따위 몇 점 챙기고 이 사유 자산 밖으로 꺼지십시오. 주임 반장격 집행관이 그야말로 티끌만한 인간적 동요조차 없이 법의 통보를 내리꽂았다. 안 돼 시발 지랄하지 마. 남의 집에 당장 다 나가. 나 한 푼도 못 받고 여기서 나가면 당장 얼어 죽는다고. 압류 조까. 보증금 8억은 내 돈이야. 내 마누라 통장에서 긁힌 내 자본이란 말이야. 민재는 정신병자처럼 입에 개거품을 물고 덤벼들어 집행관의 손에 든 송달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려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순간 양옆에서 전봇대 같은 뒷덩치에 물리 집행관 2명이 폭풍처럼 달려들어 민재의 뒷덜미와 양 어깨를 꺾어 벽과 바닥의 시멘트 구석으로 벌레처럼 눌러 처박아 버렸다. 공무집행방해로 지금 당장 현행범 수갑 차고 경찰서 유치장 독방에 던져지고 싶으면 한 번만 더 주둥이 놀려봐. 집행관 한 놈이 안경을 올렸으며 차디찬 쇳소리로 경고했다. 곧바로 이어 뒤에 대기하던 무리들이 집안에 돈 될 만한 모든 가전과 대형 집기에 파리 한 마리 남기지 않겠다는 듯 그 소름 끼치도록 시뻘건 압류 딱지를 무차별적으로 찍어 바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와이드 TV, 광택나는 빌트인 냉장고, 한때 서진이 아꼈던 최고급 천연 가죽 소파 프레임 위로 콰당, 벽에 지독하게 들러붙어가는 시그니처 붉은 표식 하나하나는 이제 이 집안이 법적으로 완전히 파산 폭발하여 재기 불가능한 끔찍한 사형을 맞이했음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었다. 오, 오빠. 열려있는 대문 복도 바깥에서 섬뜩하고도 귀를 찢는 기괴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지아가 공사장 폐급 마대자루를 거칠게 엮어 만든 거대한 단가라 줄무늬 이삿짐 가방 2개를 바닥에 미친 듯이 질질 끌며 피난민 꼴이 다 되어 복도 중앙에 기어와 멈춰 서 있었다. 그녀가 전리품처럼 휘감던 에르메스 로고의 냄새나는 캐시미어 롱코트는 누더기 치마처럼 구겨지고 뜯겨 있어 거지 꼴이나 다름없었고, 며칠 머리를 감지 못해 시커먼 개기름이 번질거리는 머리채는 정수리에 착 달라붙어 얼굴을 덮고 있었다. 제주도에 잘나가던 젊은 엘리트 금수저 남친이라는 작자가 지아의 배경이 완전 허장성세 마이너스 통장인 데다 카드비 수천만원 연체자 찌끄러기라는 걸 파악하고선 그녀를 캐리어 짐짝과 함께 모텔 파크 바깥으로 단칼에 내쫓아 버린 것이다. 오갈 데 없이 버림받아 빈대라도 붙어보고자 염치불고하고 친오빠 아파트에 발을 들였다가 이 공포스러운 멸망 스펙터클을 목도한 참이었다. 이게 다 뭐야? 지금 오빠 집구석구석에 웬 빨간 딱지 종이 쪼가리들이 가택 강제 집행의 폭력적인 장관들의 기절초풍한 지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송지아 개같은 년아. 내년이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길 기어와 제 왼수 같은 여동생의 쌍판을 맞닥뜨린 순간 민재의 흰 눈동자가 순식간에 악귀처럼 시뻘겋게 돌아버렸다. 저 미친 암컷이 내 완벽한 권력이었던 이 집에 그 저주받은 지 새끼 둘만 떠넘기지만 않았더라도 만약 그놈의 정형외과 응급실 한가운데서 내 뺨을 피나게 후려치고 악을 발광을 써서 수십만 네티즌에게 무차별 린치당하고 날 하층 쓰레기 창고 관리직으로 강등시키지만 않았더라도 내 찬란했던 테헤란로 인생이 이토록 처참한 지옥의 밑바닥 하수구로 내동댕이 쳐졌을 리가 절대 없었다. 민재는 괴력으로 덩치 큰 집행관의 팔뚝을 털어내더니 튀어나가 짐승처럼 도약해 동생 지아의 더러운 단가라 비닐 가방을 축구공 후려 패듯 발로 무자비하게 박살내버렸다. 찍 소리와 함께 터져나간 싸구려 이사 가방 속 옷 더미와 립스틱 나부랭이, 코를 찌르는 허접한 싸구려 향수병들이 바닥에 내장 까발려지듯 쏟아져 사방으로 날아갔다. 다 너 때문이야. 내년이 날 사지로 쳐넣은 기생충 같은 향년아. 당장 내 전세 보증금 내놔. 지금 당장 날 대리자리로 되돌려놔. 이 악질 살인마 같은 년아. 내가 뭔데 내 가방을 발로 걷어차. 내깟 논팽이가 지 똑똑한 마누라 통장 잔고 하나 홀려낼 교활한 뚝심도 없이 병신미 터지게 이혼 도장 찍혀 나가 떨어진 주제에 왜 애먼 나를 물어뜯고 개지랄인데 지아도 일말의 죄책감 따위 없이 눈가를 희번득거리며 독거미처럼 몸을 날려 민재의 멱살과 안면으로 파고들어 송곳같이 기른 손톱으로 사정없이 안구를 후벼파고 피부를 핥히어댔다. 떡대가 산당만 한 험상궂은 법원 파견 용역 집행관들은 이 밑바닥 찌그러기 남매의 파멸적인 혈투를 말리거나 중재하려 드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미개하고 혐오스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냉소적인 비웃음으로 팔짱을 꽉 낀 채 이제는 타인의 소유물로 박탈된 그 붉은 압류표 투성이의 지옥 같은 집안에서 서로의 핏줄과 살점을 피 튀기며 물어뜯는 역겨운 쓰레기 콜로세움을 건조한 침묵으로 구경할 뿐이었다. 오후 2시 정각. 본사 임원 전용으로 배당된 최고급 S클래스 롱바디 검정 세단이 서울의 아스팔트 폭염 위를 조용하고 압도적으로 미끄러지듯 주행하고 있었다. 서진은 안락한 가죽 뒷좌석 상석에 앉아 무릎 위로 펼쳐진 수백억 대의 크로스보더 M&A 안건 서류를 예리하게 훑고 있었다. 그녀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프라이버시 틴팅이 입혀진 차창 밖으로 시선을 살짝 던졌다. 육중한 세단이 번화가 교차로의 신호 대기선에 맞춰 멈춰섰다. 바로 길가 허름한 버스 정류장 앞 아스팔트 위, 서진의 차가운 시야 한쪽으로 지독하게 낯설고도 눈에 익은 두 마리의 바퀴벌레 같은 피사체가 포착되었다. 송민재와 송지아 남매였다. 민재는 때 국물이 검게 스며든 아저씨 잠바를 껴입고 발미되는 노숙자가 주웠을 법한 너덜너덜한 종이 박스 5-개를 피난민처럼 쌓아두고 서 있었다. 지아는 길바닥에 노파처럼 쭈그리고 앉아 터지고 찢어진 싸구려 단가라 줄무늬 이민백에 쏟아진 오물 같은 물건들을 악착같이 쓸어 담고 있었다. 그 옆 보도블록 연석에는 폭염과 극도의 배고픔에 찌들어 얼굴뼈가 튀어나온 두 남자 조카 새끼들이 악을 쓰며 오열하다 거의 탈진 상태로 멍하니 쓰러져 있었다.
전세금 8억 중 100원짜리 동전 한 푼은커녕 월급 통장조차 공중분해된 가용 자산 제로의 파산자 송민재가 서울 권역의 지상층 방 한 칸을 렌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수학적으로도 완벽히 제로였다. 서진은 달동네 노인네들이나 질질 끌 재질이 저 천박한 보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굳이 두뇌를 굴리지 않아도 저 오합지졸 벌어진 남매와 두 아이의 말로가 어디로 향할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벌레가 꿈틀거리는 습기로 1년 내내 단 한 치의 햇볕조차 들이오지 않고 빌라 배수구가 터지면 똥물이 천장을 뚫고 방구석으로 역류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관악구나 서대문구 저 밑바닥에 지독한 시궁창 반지하 쪽방촌. 오로지 그곳뿐이었다. 그때 박스를 쓰레기처럼 발로 차던 민재가 위층 대기에서부터 내려누르는 본능적인 포식자의 기운을 감지한 듯 획 고개를 쳐들었다. 몇 미터 폭의 차선을 관통해 낡고 썩은 눈동자를 들이민 그의 시선은 공조 시스템을 환기하려 아주 미세하게 열려있던 반대편 차선 검은 세단의 틈새 창문으로 전격 일격을 박아버렸다. 찰나의 순간 민재는 보았다. 그 틈새에 앉은 윤서진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하이엔드 맞춤 정장을 걸치고 단 한 톨의 먼지도 용납하지 않은 오만하고 차가운 헤어스타일과 길가 뒷골목에 찌그러진 깡통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더 무의미하고 평화로운 침묵으로 자신들의 지옥을 관조하고 있던 완벽한 경멸의 눈동자를. 민재의 바싹 마른 입술 양끝이 경련을 일으키며 파들파들 찢어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개처럼 무의식적으로 차도 앞 아스팔트 쪽으로 발을 내디뎠고 떨리는 거친 손을 필사적으로 허공에 뻗어 그 닿을 수 없는 성역의 이름 석자를 울부짖으려 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사거리 교차로에 파란 불이 열렸다. 윤 디렉터님, 뒷좌석 에어컨 바람 너무 차가우십니까? 제가 온도를 조금 올려드릴까요? 운전석의 VIP 전담 기사가 룸미러를 통해 가장 정중한 톤으로 의중을 물었다. 아니요. 아주 상쾌하고 좋네요. 서진은 감정선 한 올 요동침 없이 무심하게 차창 밖의 쓰레기로부터 시선을 거두었고 긴 손가락을 뻗어 암레스트 쪽에 위치한 도어 오토 윈도우 스위치를 가볍고 우아하게 밀어 올렸다. 방탄 코팅된 묵직하고 시커먼 유리가 서치라이트를 차단하듯 위로 밀려 올라오며 첨단 모터의 기계음을 토해냈다. 징하는 그 날카로운 단절의 소리는 마침 반년 전 바로 그 고요하고 잔혹했던 새벽 그녀가 파멸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굳게 잠가버리며 등지고 떠날 때 뿜어냈던 철컥하는 청명한 복수의 쾌감음과 완벽히 소름 끼치도록 오버랩되었다. 유리가 천장 프레임에 완벽하게 진공 처리되는 마지막 그 1mm의 순간. 길바닥에 시궁창처럼 터져나오는 저주 섞인 쌍욕의 아수라장. 허기에 지독하게 굶주린 짐승 새끼 같은 끔찍한 울음소리. 그리고 세상의 가장 깊은 지옥에 처박힌 그 수컷이 토해내는 피눈물 나는 단말마의 절망 어린 외침까지. 그 썩은 내 나는 바깥의 악취와 비극은 이 숨막히도록 고상하고 기품 넘치는 진공의 평화 속에서 영원히 절대적으로 차단되었다. 서진은 고개를 푹 숙여 무릎 위 결제판을 응시했다. 수천만 원짜리 은빛 만년필 펜촉의 캡을 가볍게 열고 메가톤급 인수합병 조항 하단 결제란에 거침없이 제 이름 석자를 유려하게 박아넣기 시작했다. 두꺼운 양피지 위를 부드럽게 긁고 내려가는 펜촉은 어떤 자비도 없이 예리하고 잔인하며 눈부시게 강력했다. 그녀는 2번 다시 오른쪽 창밖 길거리 쪽으로 고개조차 단일도 돌리지 않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